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에서 강혁은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석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은 올해 42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던지고 이 사무소를 차린 지 이제 3년째였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였지만 그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탐정님 커피요. 이에나가 에스프레소 잔을 내밀었다. 올해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버퍼학과에서 근무하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고맙습니다, 에나 씨. 강혁이 에스프레소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늘 이에나를 향한 은근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는 상사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혁을 탐정님이라고 불렀고 그 호칭 속에 숨긴 마음을 결코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의뢰 분석과 교통편 예매, 장비 점검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녀의 철두철미함 속에 그 마음이 조용히 녹아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소에 전화가 울렸다. 이에나가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경청하던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탐정님,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성 시화호 간척지 갈대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본능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꺾으며 되물었다. 백골이라. 유기된 지 얼마나 됐대?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로 추정된다고요. 신원 미상이고 경찰 쪽에서 외부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홍수만 반장이 탐정님을 지명했대요. 홍수만, 강혁이 강력계 시절 같이 뛰던 후배였다. 지금은 화성 서부경찰서 강력팀 반장으로 있는 친구였다. 가죠.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나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경로를 검색하고 있었다. 차량 준비할게요. 벤틀리로 갈까요? 아니면 현장이니까 지프로? 지프로 합시다. 갈대밭이면 비포장일 수도 있으니까.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주차장의 차량 원격 시동을 눌렀다. 강혁 탐정사무소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있었지만 현장 투입용 사륜구동 지프도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나의 운전 실력은 고수 중의 고수였다. 각종 장비를 모두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의 만능이기도 했다. 복도를 지나며 강혁은 실험실에 들렀다. 송태풍 박사가 현미경에 눈을 대고 있었고 그의 조수 나정이가 시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정이는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으로 누구나 한 번쯤 뒤돌아볼 만한 초미인이었다. 태풍 박사 현장 출동합니다. 백골 시신건이라 시료 채취 장비 좀 챙겨주세요. 40대 초반의 송태풍 박사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휴대용 루미놀 키트하고 DNA 채취 도구 챙겨놓을게요. 정희 씨, 드론 배터리 완충 상태죠? 나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탐정님. 첨단 드론 3대 모두 풀차지 완료입니다. 오후 5시 30분, 강혁과 이에나는 합정동을 빠져나와 서해안 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에나가 운전대를 잡은 지프가 시화호 방조제를 지나 간척지 안쪽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가을 바람에 갈대가 일제히 한쪽으로 쓸리며 거센 파도처럼 출렁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갈대밭 한복판에 경찰 차량 6대의 경광등이 붉고 푸르게 번쩍이고 있었다. 강 탐정, 홍수만 반장이 달려왔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사내로 강혁과 함께 뛰던 시절의 투지가 아직도 눈빛에 남아 있었다. 오래간만이야, 수만 씨. 상황 브리핑 좀 해줘. 홍수만이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오후 3시경 시화호 배수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갈대를 밀어내다가 발견했습니다. 백골 상태 시신 한 구,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신발은 없고 회색 티셔츠에 검은 운동복 바지, 그리고 대형 여행용 가방 잔해가 옆에 있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현장으로 다가갔다.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그는 3가지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첫째, 있는 것. 둘째, 없는 것. 셋째, 어색한 것. 있는 것.
백골 시신, 의복자네, 대형 여행 가방에 뼈대, 시신 주변으로 흩어진 머리카락 뭉치, 길이는 대략 40cm 안팎 없는 것, 신발,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소지품, 그리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살점, 어색한 것. 강혁의 눈이 멈췄다. 시신의 두개골이었다. 광대뼈 부근에 자연스럽지 않은 선이 보였다. 애나 씨, 여기 좀 봐요. 이애나가 무릎을 꿇고 소형 랜턴으로 두개골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이 둥근 안경 너머로 미세하게 좁아졌다. 광대뼈에 인위적 절단 흔적이 있어요. 이건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의 전형적인 절골선이에요. 탐정님, 이 사람 생전에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성형외과 기록을 추적하면 돼. 홍수만이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지문도 없고 치아 치료 흔적도 없어서 일반적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종 신고 매칭도 안 됩니다. 강혁이 갈대밭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이곳에 한 사람의 생이 버려져 있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여자.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강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수만 씨, 이 건 내가 맡을게.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였다. 이해나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이송 절차를 확인해 놓았고 내일 오전 부검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음 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국과수 부검실. 이해나는 부검대 옆에서 태연하게 김밥을 먹고 있었다. 옆에 있던 수사관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해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저 혈당 예방이에요. 실용적 판단이지 대범한 게 아니에요. 부검의 조현태 박사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피해자는 여성, 추정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63에서 170cm 사이. 대퇴골 길이 43.6cm, 쌓이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설골 골절이 확인되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쪽 광대뼈에 절골술 흔적이 있습니다. 안면 윤곽 축소 수술을 받은 겁니다. 강혁이 물었다. 사망 시기는 뼈의 풍화 정도와 잔존 연조직 상태를 봤을 때 사망 후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2021년 상반기 전후로 봅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에 빠르게 기록했다. 탐정님, 정리하면 이래요. 2021년 초중반 사망 추정.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키 163에서 170. 안면 윤곽 수술 경력 있음, 타살, 목 졸림, 신발 없이 유기, 대형 여행 가방에 담겨 운반된 것으로 추정. 강혁이 턱을 쓸었다. 성형외과 기록 추적이 핵심이야.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부터 시작하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목록 정리해놨어요. 572곳이에요. 역시 애나 씨야. 한 발 빠르다니까. 이해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수사가 시작됐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모든 자원이 투입됐다. 이해나는 성형외과 572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전국 1,700여 곳의 성형외과에도 연락을 취했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는 시신에서 채취한 DNA 시료의 분석을 맡았다. 문제는 병원들의 비협조였다. 환자 프라이버시를 들먹이며 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곳이 태반이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혁이야. 혁아, 무슨 일이야?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강혁보다 3살 위의 형으로 동생의 탐정 활동을 늘 묵묵히 지원해주는 든든한 뒷배였다. 화성 백골 시신 건 맡았는데 성형외과 기록 열람의 벽이 있어. 법원 영장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줘. 알겠다.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줄게. 근데 혁아, 조심해라. 화성 쪽은 예전에 연쇄살인 건으로 민감한 지역이잖아. 알아, 형. 고마워. 강민혁의 도움으로 법원 영장이 이틀 만에 발부됐다. 2020년 이후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명단이 속속 모여들었다. 최종 집계된 숫자는 1949명이었다. 이해나가 명단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1949명,
이 중에서 피해자를 찾아야 해요. 전원에게 연락을 돌립시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사무소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 보조 장치까지 동원한 대규모 전화 작업이 시작됐다. 강혁, 이해나 나정희, 그리고 홍수만 반장 측 수사관 3명까지 합류하여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전화를 돌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650여 명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었다. 가명을 쓰고 수술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강혁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650명. 이 중에서 우리 피해자를 어떻게 찾지? 이해나가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연락불통자 중에서 피해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먼저 추려요. 키 163에서 170,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2021년 이후 연락 두절. 그 다음 가족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하면 돼요. 맞아요. 역시 애나 씨. 이애나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으나 그녀는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다. 조건에 맞는 후보가 28명으로 압축됐다. 이 28명의 가족을 일일이 찾아 DNA 채취에 동의를 구해야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가족은 이미 딸과 의절한 상태였고, 어떤 가족은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으며, 어떤 가족은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2022년 11월 18일 수사 시작 3주째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뛰어나왔다. 평소 무덤덤한 그답지 않게 흥분한 표정이었다. 탐정님, DNA 일치입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야? 13번째 후보 박소연 씨의 어머니 DNA와 일치합니다. 목의 미토콘드리아 DNA 완벽 매칭이에요. 박소연.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뷰티라인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여성. 당시 나이 28세. 수술 기록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해나가 빠르게 조사에 들어갔다. 박소연, 2020년 기준 28세면 92년생이네요. 주민등록 이력 추적해 볼게요. 2시간 후 이해나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박소연 씨, 본명 맞아요. 2019년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요. 2020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찍혀 있고 그 이후로 일체의 금융 활동이 없어요. 실종 신고는 접수된 적 없어요. 가족은 어머니 한 분인데 2018년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강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 그의 가슴 속에 형사 시절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은 사람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소연 씨의 마지막 동거인 기록을 찾았어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원룸에서 김도연이라는 남자와 동거한 것으로 보여요. 건물 CCTV 기록과 배달 주문 내역으로 확인했어요. 김도현, 그자가 누군데? 33세, 무직, 정과 기록 없음. 2021년 5월 이후 논현동 원룸 계약 해지하고 수원으로 이사.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 등록돼 있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를 준비해요, 애나 씨. 수원으로 간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강혁과 이해나는 사복 차림으로 매매상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좀 보려고 왔는데요. 김도현 사장님 계세요? 사무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30대 중반,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평범해 보였지만 강혁의 형사 직감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남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접니다. 어떤 차 찾으세요? 강혁이 매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물었다. 혹시 그랜저 IG6 모델 있나요? 아, 그건 지금 재고가. 잠시만요. 김도연이 컴퓨터를 뒤적이는 사이 강혁의 눈은 사무실 곳곳을 훑고 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책상 위에 놓인 수면제 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달력. 2021년 5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오래된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다.
2년이 넘도록 달력을 바꾸지 않은 것이 어색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차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저 남자 수상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동공이 확장됐어요. 단순히 손님한테 보이는 반응이 아니에요. 나도 봤어. 그리고 2021년 5월 달력, 박소연 씨가 사라진 시점하고 겹쳐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냈다. 김도현 명의 차량 이력 조회할게요. 2021년 당시 어떤 차를 몰았는지 30분 후 이해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찾았어요. 김도현 2021년 4월에 현대 그랜저 IG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6월에 중고 매매로 처분했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500만 원이나 싸게 급하게 처분한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그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지. 자동차 등록 이력 추적하면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이틀 후 2022년 11월 21일 이에나의 추적 능력은 놀라웠다. 김도연이 처분한 그랜저 IG는 3번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년 남성이 소유하고 있었다. 강혁은 홍수만 반장과 합동으로 해당 차량을 확보했다. 차량은 사무소 지하 분석 시설로 옮겨졌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트렁크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정희가 말했다. 루미노를 써봅시다. 송태풍 박사가 시약을 준비했다. 실험실의 조명이 꺼졌다. 송태풍 박사가 트렁크 내부에 루미놀 용액을 분무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형광이 나타났다. 기억, 자 형태로 번지는 발광 반응이었다. 혈흔 반응이에요. 나정희가 외쳤다. 이에나가 즉시 시료를 채취했다. 송태풍 박사가 DNA 분석에 들어갔다. 사무소의 첨단 장비 덕분에 보통이면 일주일 걸릴 분석이 이틀 만에 완료됐다. 박소연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강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김도현을 잡을 차례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6시 강혁은 홍수만 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동행했다. 수원시 권선구 김도현의 원룸 앞 새벽 어둠 속에서 강혁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문이 열렸다. 김도현은 잠옷 차림이었다. 경찰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김도현 씨, 박소연 씨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도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찾은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 강혁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 뼈가 기억하고 있었어. 당신이 지우려 했던 모든 것을. 취조실에서 김도현은 순순히 자백했다. 2021년 4월의 어느 밤이었다. 김도현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박소연은 2020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김도현은 유흥업소의 단골 손님이었고 박소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배들에게 빌린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펑펑 썼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술값으로 쓰기도 했다. 박소연은 그런 김도현을 진실한 남자로 믿고 업소 생활을 접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김도현에게는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협박이 날로 거세졌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약속했던 미래는 신기루처럼 사라져갔다. 2021년 4월 어느 날 밤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다. 박소연이 짐을 싸겠다고 하자 김도현은 이성을 잃었다. 밀치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벽에 머리를 부딪힌 박소연이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김도현은 그 상태에서 박소연의 목을 졸랐다. 박소연의 몸이 축 늘어졌을 때 김도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시신을 대형 여행 가방에 넣어 그랜저 트렁크에 실었다. 한밤중에 차를 몰고 향한 곳은 화성 시화호 간척지. 두 사람이 봄에 드라이브를 즐기던 갈대밭이었다. 사랑을 속삭이던 곳에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강혁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숙인 김도현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탐정님, 이에나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끝났네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애나 씨. 아직 안 끝났어요. 박소연 씨의 어머니한테 알려야 해. 그게 진짜 끝이야.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작은 아파트. 강혁과 이해나는 박소연의 어머니 김순덕 여사를 찾아갔다. 62살의 마른 여인이 문을 열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양볼 옆으로 흘러내려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이라고 합니다. 박소연 씨 건으로 왔습니다. 김순덕 여사의 눈이 떨렸다.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거실에 앉은 후 강혁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다.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범인이 잡혔다는 것, 그리고 딸이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실제로 유품 중 변색된 지갑 안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이 발견됐었다. 김순덕 여사가 무너졌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연락을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속 썩여도 내 새끼인데, 강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떠와 김순덕 여사 앞에 놓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강혁이 말했다. 어머님, 소연 씨의 장례를 치르시는데 필요한 비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순덕 여사가 강혁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소연이를 찾아주셔서.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탐정님 괜찮아요? 강혁이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괜찮아요. 다만 사건을 해결한다는 게 단순히 범인을 잡는 거로 끝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을 뿐이야. 사건이 끝난 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탐정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이 따뜻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뿐이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사무소 한쪽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돼 있었고 송태풍 박사와 나정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강민혁이 찾아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혁아, 이번 건 정말 고생했다. 검찰에서도 자료 잘 받았다고 전해달라더라. 형, 고마워. 형 도움 없었으면 영장 받는 데만 한 달 걸렸을 거야. 강민혁이 이해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애나 씨, 우리 혁이 잘 좀 챙겨줘요. 이해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늘 그러고 있어요, 형사님. 강민혁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형사 아니고 검사야, 검사. 사무소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무언가를 잃고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가족을, 사랑을,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것, 그것이 강혁이 탐정으로 살아가는 이유였다. 이해나가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 그 미세한 간격 속에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고요하게 흘렀다. 탐정님, 네? 다음 사건도, 그 다음 사건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강혁이 고개를 돌려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에 서울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애나 씨. 늘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사무소에 드론 한 대가 조용히 옥상 헬리포트에서 이륙하여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정기 순찰 비행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강혁 탐정 사무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